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에겐 친자식은 아니지만 친자식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편하게 부르기 쉽게 그냥 그 아이라고 할게요. 지금은 어른이 됐지만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땐 사실 굉장히 오해를 했었어요. 민석 씨 설마 했는데 제 친구 말이 맞는 거였어요? 수정 씨, 여길 어떻게는 뭐가 어떻게 해요? 왜, 계속 숨기면 내가 결혼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아니지, 그게 아니라 오늘 일 안 갔어요? 네, 민석 씨 행동이 하도 의심쩍어서 조퇴하고 쫓아왔어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의 남편, 나의 남편 오민석과 저는 동네분 소개로 만나 연애를 했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는 그와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형편이 넉넉지도 않았지만 성실하고 속 깊은 그가 아빠처럼 의지가 되고 좋았거든요. 아마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가 제 남자친구였던 오민석이 애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그게 말이나 돼? 요만한 애가 있더라니까. 길에서 찡찡대는 애를 엄청 다정하게 아빠처럼 달래주고 있더라니까. 뭐 친구 아들이겠지. 생사람 잡지 마. 내가 그 사람 몇 달 만나진 않았지만 소개받을 때도 그런 소리도 없었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를 속이고 연애를 할 사람도 아니야. 야, 친구 아들을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 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어. 친구 말 그냥 넘기지 마라. 누구냐고 물어보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디 가서 그딴 소리 떠들고 다니지나 마. 남자친구에게 숨겨둔 애가 있는 것 같다며 길 가다 본인이 직접 목격했다는 친구한테 이렇게 성을 냈지만 이상하긴 했습니다. 물론 거래처 사장님한테 소개를 받을 때 자세한 집안 내력까지 다 들은 건 아니었고 총각인데 사람 너무 좋다고 만나나 보라고 해서 가볍게 만나러 나간 거였지만 뭐가 됐든 몇 달을 만나면서 그런 걸 속일 사람은 아니라고 확신했고요. 암튼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얘기였죠. 하지만 저도 궁금했어요. 친구도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친구 아들? 그리고 길에서 친구 아들을 그렇게 달래고 있을 일이 있나? 주변에 다른 사람도 없었다는데 말이죠. 솔직하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 되고 이 사람을 잃을까봐 두렵기도 했거든요. 그냥 친구 아들이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진지하게 연애를 하면서부터 날들을 돌이켜보니 이상한 정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했어요. 약속 시간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데이트 중에도 전화를 받고 급하게 어딜 간다든지 그러면서도 어디 간다고 명확히 말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거나 그런 일이 종종 있었고 가족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친구 얘기에 마음이 싱숭생숭한 상황에서 그날 그의 행동에 의심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뭐라고요? 왜 또? 오늘 내 생일인데. 미안. 갑자기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내가 다녀와서 다시 연락할게요. 일단 저녁 늦게 만날 수 있으면 다시 연락할게요. 정말 서운해. 생일날까지 이래야 돼? 무슨 일인데요? 왜 무슨 일인지도 말 못해? 나는 민석 씨가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듣기만 해야 돼요? 수정 씨, 진짜 미안해요. 다시 연락할게요. 그리고 무슨 일이었는지 내가 다 말해줄게요. 내 생일인데도 중요한 사정이 생겼다며 약속을 취소한 그에게 처음으로 화를 냈고 의심이 절정에 이르면서 유부남이나 이혼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조퇴를 하고 그의 뒤를 밟기로 했죠. 그는 동네 큰 마트 생선 코너에서 일했고 일단 마트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트 밖 주차장 골목에서 웬 초등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는 그를 마주한 겁니다. 의심이 사실이 된 기분이었죠. 다짜고짜 그에게 소리를 질렀죠. 사실 그때 애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됐는데 눈앞에 별이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랑 연애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숨겨둔 아들인 거잖아요. 무슨 말을 더 들어. 딱 봐도 너무 닮았잖아. 저 아줌마, 저 아들 아닌데요? 뭐? 저 이 아저씨 동생인데요. 친동생. 어? 뭐라고? 동생? 내가 설명할게. 다. 알고 보니 초등학교 3학년쯤으로 보이던 그 남자아이는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요? 가족관계 물어봤을 때도 그런 말은 없었잖아. 미안해요. 솔직히 말하면 수정 씨가 너무 좋은데 내 이런 사정을 다 말하면 너무 빨리 떠나갈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고민했어요. 동생한테도 미안하고 수정 씨한테도 미안해요. 정말 못났네요, 내가. 힘들게 살아온 거 다 아는데 그런 걸 갖고 무슨 민석 씨를 싫어하겠어요. 동생 하나 있다고. 안 그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딱히 없는데 저 같은 남자랑 만나주는 것도 고마운데 너무 자신 없었어요. 그래도 곧 말하려고 했었어요. 계속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아니, 동생분이. 좋은 음식 못 먹여 키워 그런지 키가 작아서 더 어려 보이긴 한데 12살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나랑 딱 띠동갑이네요. 그렇게 되네요. 부모님이 민석 씨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 그럼 언제부터 혼자 키운 거예요? 저렇게 어린 동생을... 민석 씨 너무 고생했겠다. 대단해요. 부모님이 동생 6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6년 됐네요. 제가 19대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같이 산 거지. 키웠다고 하기도 그래요. 혼자 잘 자라줬어요. 기특하게도.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그런데 민석 씨, 혹시 더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 또 있어요? 의심하는 거 아니고 혹여나 있다면 안 숨겼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다 말했어요. 동생 얘기 외에는.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아까 처음 보고 화냈을 때 결혼해도 모를 줄 알았냐고 한 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 결혼해도 모를 줄 알았냐고 한 게 꼭 누가 들으면 결혼식 날 잡은 사람 같잖아요. 나랑 결혼할 생각이에요? 뭐 그런 말을 물어요. 화나서 한 거지. 그럼 결혼할 생각 없이 만나는 거예요? 어머나, 이 사람 보게? 그럼 민석 씨는 결혼 생각도 없이 나랑 놀려고 만나는 거였어요? 당연히 아니죠. 수정 씨 처음 본 그날부터 반했고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매일 기도했어요. 그랬습니다. 그 아이, 내 시동생은 저와 남편의 장애물이 아니라 이렇게 저와 남편의 오작교가 되었죠. 저와 남편은 만난 지 1년도 안 돼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어린 초등학생 동생이 있는 가난한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긴 했습니다. 부모님도 반대를 했고요.
너 정말 괜찮겠어? 세상 기댈 것 없는 고아라는 것도 걸리는데 초등학생 동생이라니. 아니 그냥 네가 키우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래도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걸 어떡해. 얼마나 만났다고 그래. 엄마,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물질적인 거 한 트럭 갖다 줘도 그런 사람을 내 사람으로 평생 함께하는 거 다시 없는 복이라고 생각해 나는. 으이구, 잘났다. 그리고 난 그 사람을 믿어. 잘 될 사람이야. 이제 12살이면 고등학교 졸업까지 8년이나 남았잖아. 그런데 애가 마냥 어리지도 않고 똑똑해, 아주. 그리고 되게 귀여워. 니네 아빠도 걱정이 많아. 아유, 난 모르겠다. 좀만 더 만나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사계절도 안 만난 남자. 당시에도 20대 중반이라는 어린 나이. 부모도 없이 키워야 할 초등학생 동생까지. 이 결혼을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나 진짜 그냥 바로 일어날 거예요? 어이씨구, 네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보겠다는 거지. 허락한 거 아니니까 가만히 있어. 진짜예요. 그 사람 상처 주지 마요. 나 때문에 무시당할 사람 아니니까. 남편이 첫인사를 왔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는 분들이었지만 뭔가 단단히 결심이라도 한 듯 비장해 보이셨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오민석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그래. 말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아버님. 우리 아빠 긴장한 것 좀 봐. 긴장들 푸세요, 세 분 다. 너는 좀 푼수 떨지 말고. 그래. 부모님이 고등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네, 두 분이서 식당을 하셨는데 물건하러 새벽 시장에 가던 길에 졸음운전을 한 화물 트럭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안타까워라. 그래, 참 안타깝구먼. 고3이었으면 뭐 사는 게 쉽지 않았겠어. 어린 동생까지 있는데. 고생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부모님 살아생전 독립심 있게 키우셨어요. 전혀 예상도 못한 사고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린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장하네. 지금 마트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무슨 일을 했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부모님 사고로 대학을 진학하진 못했고 졸업 전에 담임 선생님 지인분의 회사에서 사무 잡무를 도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격증이나 그쪽 분야에 제가 전문성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일단 수입이 많은 곳, 집에서 가까운 곳 위주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처음 들어간 곳이 3층짜리 갈비집이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월급도 많이 주셨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단순 노동을 할 수는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집에서 좀 거리는 있었지만 강남 고급 횟집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회 뜨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요식업도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배웠는데 아무래도 동생이 초등학교에 가면서 신경 쓸 일이 많다 보니 현재 근무하는 집 가까운 마트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중학생이 되면 다시 횟집 일을 좀 더 하고 싶고요. 사실 그렇네. 자네 열심히 한 건 알지만 내게도 귀한 장녀야. 내 딸도 아직 어린데 자네랑 결혼하면 아직 클 날이 많이 남은 어린 동생의 엄마 노릇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게 걸리는 건 사실일세. 오늘 집을 나서는데 제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나는 형에게 짐이 되기 싫어. 그분을 놓친다면 형은 평생 후회할 거야. 나는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를
보육원에 보내주라고요. 뭐? 그런 말을 했어? 어떡해.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짐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가족이야. 가족을 버리라는 신은 없어. 나는 신을 한 번만 더 믿어보려고 해. 아버님, 제가 수정 씨에게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는 약속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수정 씨를 신이 제게 보내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변치 않을 겁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디서 연설문을 준비라도 한 듯 담담하고 강단 있게 말하는 그의 모습이 계속해서 굳어있던 아버지의 입꼬리 근육을 풀게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 없는 거 맞네. 이 말이 맞네. 후회할 거라던 엄마는 어느새 눈물을 훔치며 사위에게 마음을 빼앗겼죠. 그렇게 해서 우리 세 식구는 살림을 합쳤습니다. 귀엽게만 보던 초등학생 시동생은 생각보다 더 성숙했고 철이 바짝 든 아이였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파서 저는 정말 제 아들처럼 생각하며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갈등이 한 번도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형제는 제게 늘 져줬어요. 나이 50을 앞두고 그때를 돌이켜보니 어찌 보니 좋은 기억밖에 안 납니다. 저는 초등학생이었던 시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애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일찍 결혼했고 또 사는 것도 먹고 살기 바쁜데 아이는 시동생으로 족하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다 시동생이 드디어 19 되던 해 피임이 실패했는지 아이가 생겼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들킨 것도 시동생에게였어요. 오, 형수님, 왜 그러세요? 속이 안 좋으세요? 그러게요. 왜 이러지? 먹은 것도 없는데. 오늘도 식사 못 하셨어요?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은 알아요? 별일 아니겠죠, 뭐. 오픈한 식당도 바쁜데 그이 알아서 뭐해요. 에이, 제가 어디서 보니까 병이라는 게 별일 있겠어 하고 넘어가는 그런 안일함이 더 크게 만드는 거라던데요. 그러지 말고 내과라도 가보세요. 우리 도련님 다 컸네요. 정말 형수 생각해주는 건 도련님밖에 없어요. 그럼요. 저 이제 곧 성인인데 형수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머나, 말로만 들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련님 인생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간 힘들고 서운하고 아쉬웠던 10대는 안녕하고요. 이제 도련님 뜻대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니까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오. 형수님, 혹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좀 그렇지만 임신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리가 없어. 도련님이 그런 것도 알아요? 19에 그런 것도 모르면 이상한 거죠. 어머나, 괜히 부끄럽네. 잘 알아보세요. 혈색도 계속 안 좋으시고 음식도 잘 못 먹은 지 꽤 됐잖아요. 잘 체크해보세요, 형수님. 당시 남편이 바라던 대로 첫 횟집을 차려서 바빴고 저는 남편을 도와 식당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고3이었던 시동생 뒷바라지를 하면서요. 시동생은 남편보다 섬세하고 다정한 성격이었죠. 저의 입덧 증세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임신한 게 아니냐며 알아보라고 했죠. 여보, 나 병원 가보려고. 무슨 병원? 당신 어디 아파? 나? 에이, 아니겠지? 뭔데? 큰 병이야? 우리 형편이 이게 맞나 싶네. 무섭기도 하다. 뭔데? 말해봐, 얼른. 낮에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줄 나왔어. 무슨 테스트? 으이구, 이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산다. 임신!
뭐? 임신? 대박이네. 뭐가 대박이야. 우리 형편에 아직 애는 아니라고 봐. 형편 돼서 결혼했나? 우리가 뭐. 그나저나 테스트기 2줄이면 임신 확정 아니야? 2개나 해봤는데 2줄이더라고. 워낙 생리도 불규칙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 속도 안 좋고 헛구역질도 나오고. 내일 병원 가보려고. 와, 내가 아빠가 되다니. 여보, 정말 고마워. 여보는 그렇게 기뻐? 지금까지 결혼 생활 10년이 다 되도록 어떻게 참았대? 나는 사실 괜찮은데 당신이 많이 힘들었지? 아직 어린 민호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 자식처럼 키웠잖아. 없는 형편에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형편 얘기했지만 민호 사춘기에 우리가 애 갖는 거 부담스러워서 그간 피했던 거 아니야? 아니라고는 말 안 할게. 그런데 우리는 젊고 급한 것도 아니었고 복합적이지 뭐. 또 우리한테 5, 6년은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거지만 10대 사춘기의 5, 6년은 정말 길고 중요하잖아. 그 시간을 다른 걸로 더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여보, 진짜 이 은혜를 내가 어찌 갚냐. 난 공짜는 없어. 장사꾼 마누라라. 우리 도련님 될성 싶은 떡잎이라 투자한 거야. 안 먹고 안 입고 하면서. 도련님 공부 1등인 거 알지? 당신도 동생한테 관심 좀 가져. 고맙다 수정아. 그래도 도련님 대학 입학하고 당신 장사 좀 더 안정될 때까지 미루고 싶었는데.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놈도 참 눈치가 없네. 이놈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눈치 100단이다. 효자야 효자. 엄마 마음 꼭 헤아려서 다리 좀 뻗을 때쯤 되니까 찾아온 거 아니야? 그런가? 정말 그랬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복덩이는 복덩이였죠. 이후 남편이 차린 식당도 잘 됐고 시동생은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 정문 앞에서 찍은 우리 세 식구, 뱃속의 아이까지 네 식구가 함께한 사진을 보면 왜 이렇게 뭉클한지요. 정말 장하죠? 우리 시동생. 시동생은 자랄 때도 참 남달랐습니다. 남편 말처럼 안 입고 안 먹고 해서 학원을 보내기도 했지만 당시 사교육이 만연한 시기 다른 애들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됐죠. 그리고 몇 번은 시동생이 학원비를 환불받아서 돌려주고는 했어요. 제가 이러면 도련님 못 키운다면서 공부 잘해야지 다그치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같이 100점 맞은 시험지를 쓱 꺼내 보여주었어요. 아, 이 아이는 천재구나. 속도 깊고 성실하고 완벽했어요. 이러니 안 사랑할 수가 있나요? 제게 시동생은 정말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힘들 때면 딸처럼 다가와 친근하게 위로하고 성공해서 형수 호강시켜주겠다며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시동생은 얼마 안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재학 중 사업 아이디어를 기업에 팔아 크게 인정을 받았고 결국 졸업 직후 벤처 사업을 해서 큰돈을 벌었어요. 형수님, 짜잔! 어머나, 이게 뭐예요, 도련님? 내일 형수님 생신이시잖아요. 백화점 가서 예쁜 옷도 사고 반지도 샀어요. 어머나, 비쌀 텐데. 이건 웬 반지예요? 형수님 결혼할 때도 반지 하나 못 하셨잖아요. 어린 마음에 금은방 앞을 지날 때면 훔쳐서라도 2분께 갖다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했거든요. 모르긴 해도 결혼 반지 없이 결혼하는 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에이, 나중에 더 좋은 거 하자고 미룬 거지 뭐. 그때 저한테는 결혼식에 입으라고 좋은 옷도 사다 주시고 저 졸업할 때도 컴퓨터도 사주셨잖아요. 그 돈이면 좋은 반지 정도는 샀을 텐데. 늘 제 위주로 생각하시고 형수님 하고 싶은 거 해야 하는 거는 다 뒤로 미루셨잖아요. 도련님, 저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잘 될 자신 있어요.
형수님이 어릴 때도 크게 키울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 크게 돼서 형수님한테 효도할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기대하세요. 지금도 제 손에는 그때 시동생이 해준 반지가 끼워져 있네요. 세월이 흘러 시동생이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휴, 이렇게 고운 분이 우리 도련님 여자친구라니.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처음 봬요. 안녕하세요. 최소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핏줄이 보일 만큼 새하얀 피부, 짙은 눈썹, 야무지게 꼭 닫은 입. 참 곱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수가 별로 없었어요. 잘 웃지도 않았고요. 집에 인사하러 온 상황이니 미소를 짓고는 했지만 치아를 거의 보이지 않고 웃을 때마다 인상이 구겨지는 듯 했어요. 얼마나 긴장했으면 저럴까 싶어서 예비 동서의 손을 제가 꼭 잡았죠. 긴장 풀어요. 우리는 크게 어른도 아니고 나이 차가 좀 있지만 편하게 대해도 되니까요. 네. 단답형에 제 눈을 지그시 보는 그 눈빛. 자세히 보니 긴장한 게 아니라 어딘가 굉장히 뭐랄까 상대를 꿰뚫어 보는 자신감 같은 게 엿보이더군요. 저도 모르게 흠칫하고 손을 물렀어요. 우리 형수님, 엄마같이 보여도 진짜 형수야. 아, 그래서 더 어려운가? 드라마에서 보면 동서 형님 사이가 더 어렵잖아요. 도련님, 제가 그럴 사람이에요? 드디어 저한테도 동서가 생기다니 감개무량하옵니다. 잘해드릴게요. 걱정 마시고 두 분 쭉 행복하셔야 돼요. 재수씨, 저 이래봬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으니까요. 우리 민호가 힘들게 하면 저한테 따로 말씀하셔도 된답니다. 저만 믿으세요. 네, 물과 기름처럼 우리와 잘 섞이지 않는 그녀의 얇은 목소리. 그래도 그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20대를 떠올려보며 시부모 없는 시댁이라고 해도 얼마나 긴장했을까. 내성적인 성격이구나 싶었을 뿐이죠. 무엇보다 시동생이 좋다고 소개해준 여자는 처음이었고 부모처럼 키웠다고 해도 시동생의 선택을 제가 뭐라고 좌지우지하겠어요. 그저 늘 씩씩하고 바르게 잘해왔던 만큼 여자도 잘 골라왔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차, 12살이던 시동생이 어느덧 성인이 돼 결혼을 했고 제게는 15살 차이 나는 동서가 생겼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며느리 같기도 했고요. 시동생이 결혼한 후 동서에게 이상한 점이 조금씩 발견됐습니다. 엄마, 작은 엄마 너무 이상해. 왜? 그런 말이 어딨어. 지난번 명절에 집에 왔을 때 엄마 잠깐 나갔다 왔잖아. 소씨 아줌마 와서. 그때 전부 치는데 한숨을 푹푹 쉬면서 피곤하다는 말을 계속하는 거야. 전이 다 타는 줄도 모르고. 그래? 요즘 일이 힘든가? 아니, 그럴 수는 있다고 쳐. 그래도 다 큰 조카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티나게 일하기 싫은 티를 내야 되냐고. 야, 조그만 게 숙모한테 조카 갑질하는 거야 뭐야. 어른이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하면 되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작은 엄마, 전 다 타요. 냄새나. 그랬더니 나를 무섭게 흘겨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치실까 봐요. 이랬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 너무 무서웠다니까.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그게? 너 엄마한테 작은 엄마 흉보면 안 되는 거야. 네 오해일 수도 있지. 너무 당황해서. 참, 엄마, 내가 어른을 그렇게 헐뜯고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됐어. 나는 혹시나 삼촌이랑 작은 엄마랑 무슨 일 있나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제 딸이 동서에 대해 몇 번 그런 말을 했지만 제게도 그렇게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많이 배운 동서가 회사 일로 바쁜데
명절 제사까지 같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고요. 아직 중학생인 어린 딸 보기에는 성격 좋고 매너 좋고 완벽해 보이는 자기 삼촌의 결혼에 질투한다고 생각했더랬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친구와 아주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 시내 번화가에 나간 적이 있어요. 친구가 데려간 나름 고급 맛집에 가서 못다한 수다를 한참 떨고 있는데 동서와 굉장히 닮은 여자가 맞은편에 보이더라고요. 어머, 우리 동서 아닌가? 너희 동서? 거기 세무물산 다닌다는 그 동서? 어, 그 회사가 여기 근처잖아. 네 동서 맞나 보다. 어디 보자. 얼마나 이쁜지. 야야, 쳐다보지 마. 내가 눈이 나빠서 저 멀리 앉아서 잘 안 보이는데 괜히 손님하고 있는데 아는 척할 것도 없고. 야, 하늘 같은 형님을 회사 근처에서 마주했으면 도도도도도도 달려와서 인사하고 음식값도 내고 해야지. 웃기고 있네. 너는 그러냐? 니네 형님한테? 이 장난이고. 아이, 그래도 너한테 시동생이 그냥 시동생이냐? 엄마나 다름없으니 며느리나 다름없다. 잘해야지. 아무렴. 잘 보니 역시 동서가 맞았어요. 근사한 사람들과 여럿이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굳이 찾아가서 아는 척할 건 없다고 생각했죠. 일적으로 만나는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 조용히 먹고 나가자. 조용히 먹을 건 뭐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고. 그런데 니네 동서 29이랬나? 나이는 좀 들어 보인다. 엄청 곱지? 세련되고. 대기업 사원이라 그런지 회사원 느낌 나네. 모두 굉장히 부리네. 그렇지. 우리 집이랑은 사실 잘 안 어울리는 사람 같아. 뭐가? 뭐 하는 집안이랬지? 뭐 부모님은 교사시고 두 분 다. 오, 형주는? 외동딸이래. 아무리 네 시동생 서울대 나오고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해도 결혼 반대 없었어? 다행히 배운 분들이라 그런지 생각도 끼이신 분들이더라고. 오히려 상견례 때 우리 부부 보고 대단한 분들이라며 치켜 세워주시더라. 동서에게 부모처럼 받들라면서. 어휴, 네 복이다. 그렇게 네 인생 포기하고 살뜰히 키웠는데 그 공로도 알아주시고 좋은 사돈 만났으니 복이네 복. 그렇지? 그런데 이런 말은 뭐하지만 동서는 좀 어렵더라. 너도 그래? 우리 동서는 나랑 동갑이잖아. 그냥 친구 같아. 처음엔 좀 불편했지만 그런데 넌 열 몇 살이나 차이 나는데 어려워? 왜? 깍듯이 안 해? 아니, 너무 무뚝뚝해. 뭐 그건 성격일 수 있으니. 나도 그렇거든. 그때 동서와 그 지인들이 저희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어요. 나는 친구와 대화를 하다 말고 괜히 긴장했죠. 회사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옷을 너무 후줄근하게 입고 나온 건가? 그래도 일어나서 아는 체 해야겠지? 하면서 눈을 마주치려 하는데 마침 동서도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동서가 그냥 저를 지나치는 겁니다. 저는 민망해서 엉덩이를 들다 바로 주저앉듯 앉았어요. 뭐야, 저기 앉아있던 네 동서 아니야? 너 못 봤어? 그러게. 못 봤나 봐. 옆에 사람이랑 대화하다가. 네가 그렇게 흔한 얼굴은 아닌데. 야, 됐다 됐어.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나왔는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하고 그러기도 민망하다. 귀찮고. 친구에겐 그렇게 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수다 떨다 집에 왔지만 오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형님인데. 눈인사라도 할 수 없었나? 아니지. 그래도 인사했었어야지. 아니지. 사람들 많으니 급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겠지. 하면서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여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 그냥 오늘 수연이 만난다고 명동까지 갔다 왔더니 너무 피곤해서. 그래, 잘했네. 당신도 이제 40대 중반인데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지. 그래서 맛있는 거 잘 먹었어? 뭐 좀 쏘지 그랬어, 당신이. 어, 아니지. 오늘 왜 그래? 뭐가? 사람이 멍한데? 저는 우애 좋은 남편이 괜히 동생네외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낄까봐 낮에 있었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 며칠 후 주말, 시동생네외가 집에 왔어요. 내성적인 동서는 주말에 형님네 오는 걸 썩 좋아할 것 같진 않았지만 시동생은 자주 맛있는 걸 사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성공해서 효도하겠다는 다짐을 결혼 후에도 그렇게 실천했던 거죠. 저는 며칠 전 시내에서 동서를 마주친 것을 어떻게 아는 척하기도 뭐하고 표정 관리나 잘해야겠다 생각하며 시동생 내외를 맞았습니다. 동서는 오늘 서방님이랑 거실에서 과일이나 먹으면서 쉬고 있어. 평일에 바쁘게 회사일하는 사람들인데 주말마다 와서 내가 미안하잖아. 요리는 오늘 온전히 내 담당이야? 그럼 제가 도울게요, 형수님. 형수님도 평일에 뭐 오시나요? 형 식당에서 같이 일 도우시잖아요. 회사원보다 훨씬 바쁘지. 됐어요. 당신 오늘 피곤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도울게요. 앉아 계세요. 그렇게 해서 동서와 어색하게 부엌에서 요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 이것 좀... 동서, 그게 뭐야? 지금 뭘 넣은 거야? 아, 영양제예요. 그래? 뿌리는 영양제도 있어? 네, 피로회복제 같은 거니까 다른 분들도 다 드셔도 돼요. 신기하다. 나도 나중에 어디서 샀는지 알려줘. 우리 그이도 영양제 챙겨 먹으라면 그렇게 말을 안 듣거든. 유통기한 다 지나서 버리게 된다니까. 네, 알겠어요. 지나고 나니 다 이상한 겁니다. 뿌리는 영양제를 인터넷에 검색해봤지만 가루로 된 영양제는 있지만 음식에 뿌려 먹으라고 따로 나오는 건 없던데. 물론 제가 잘 못 찾았을 수도 있긴 하지만요. 뭔가 찝찝했던 의심들은 그렇게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 불행으로 닥쳐왔어요. 벤처 사업이 승승장구하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부자가 됐던 시동생이 어느 날 쓰러진 겁니다. 동서, 서방님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거야? 우리도 가게 일찍 접고 가고 있어.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졌는데 일단 와보세요. 시동생이 쓰러진 이유는 알고 보니 잘 나가는 줄만 알았던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였어요. 지금껏 저희 부부가 걱정할까봐 쉬쉬했던 거였죠. 아니, 저희가 도움을 못 드려도 상의는 하지 그랬어요. 아니지, 우리가 집도 팔고 가게도 팔고 하면 어떻게 안 됐겠어? 왜 아프고 그래? 당신은 무슨 형님네 왜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말 말아요. 우리가 남이야? 가족도 그냥 가족도 아니지. 서방님은 내 자식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과로를 해도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픽 하고 쓰러지냐고. 어디 상한 거 아니에요? 병난 거 아니야? 괜찮아요, 형수님. 지훈이 집에 혼자 있을 텐데 얼른 들어가 보세요. 그러고 보니 바싹 마르고 얼굴색도 회색이 되어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처음으로 동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동서, 지금까지 말은 안 했는데 나이 많은 형님 내외가 불편하고 동서가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 불편한 건 알겠는데 형님, 그냥 빨리 말씀하세요. 저 회사에 다시 가봐야 돼서요. 그, 그래.
민, 민호, 민호 서방님, 내 아들 같은 시동생인 거 알지? 형님, 그 사람 만날 때부터 지금까지 양쪽 모두에게 100번도 넘게 들었어요.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세요. 사업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인 것도 동서가 나한테 귀띔해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건 저도 몰랐어요, 자세히는. 그 사람 성격이 워낙 독립적이고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성격이니 아무리 와이프라고 해도 다 털어놓지는 않아요. 그랬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서방님 왜 어제 바로 퇴원 안 한 거야? 아무리 기력이 약해져 있어도 요즘 병원이 그렇게 입원을 잘 시켜주지도 않는다던데.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거야? 혈색도 너무 안 좋던데. 평소보다 더 냉정해 보이는 동서에게 저도 힘을 내 물어보았습니다. 여자의 촉이 무섭다고 왠지 시동생이 무슨 병에 걸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숨기려던 건 아니고요. 많이 아파요. 정말? 어디가? 희귀병이래요. 오늘 정식 수속 밟아서 입원했고 정밀검사 들어갔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뭐? 그런 병이 왜 서방님한테? 증세가 어떤데? 많이 아파? 쓰러진 게 사업이 부도나서 스트레스도 있지만 기운이 좋다가도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도 같고. 그러니 어찌됐든 보통 사람들처럼 활동이 여의치 않은 거죠. 동서는 남편이 그런 큰 병에 걸렸는데도 평소보다 더 침착하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그럼 더 검사도 많이 하고 일단 입원은 계속해야겠네? 희귀병으로 유명한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옮길까 해요. 그렇구나. 병원비는 사업도 지금 안 좋으니까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네. 부도 나서 있는 현금도 다 쓴 상태고 집도 월세로 돌렸으니 이제 남은 것도 없죠. 재산은. 동서 몰래 다 정리한 거야? 괜찮아요, 그런 건. 남편이 번 돈이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래도 대출이라도 더 받아야죠 뭐. 한편으론 동서가 짠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애도 없고 신혼이라면 신혼인데 잘 나가던 남편은 집까지 빼서 막았지만 사업이 부도났고 설상가상 남편이 병명도 모르는 희귀병에 걸려 사회활동도 어려운 상황이 됐으니 말이죠. 저 같으면 그 나이에 이게 무슨 불행이냐며 앞이 깜깜했을 텐데 동서는 저랑 달리 정말 침착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적금을 깼어요. 딸에게 물려줄 재산은 딴 거 없으니 그냥 차곡차곡 적금을 부은 돈을 깨서 동서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월세도 내야 할 것이고 병원비도 내야 하니까 받아. 형님이랑 나랑 모은 전 재산이야. 괜찮은데 일단 받을게요. 제가 일 열심히 하고 그 사람 일어나면 벌어서 갚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이거밖에 못해줘서 정말 미안해. 집을 내놓을까도 했는데 안 팔리기도 하고 낡은 집이라. 집을 왜 내놔요? 어떻게든 되겠죠. 걱정 마세요. 그렇게 동서의 손을 잡고 시동생을 잘 돌봐달라고 말하고는 병실 복도를 나섰습니다. 병원 로비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정신이 너무 없었는지 시동생 주겠다고 사온 과일 쇼핑백을 손에 그냥 들고 나온 겁니다. 아우 이놈의 정신머리. 그래서 병실로 다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가 하도 안 오고 괜스레 마음은 급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한층만 더 올라가면 비상구 쪽으로 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시동생이 있는 층으로 올라왔는데
외진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어. 나 이제 부자야. 18억이나 되는데 뭐. 동서였어요. 동서가 평소답지 않은 흥분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숨까지 헐떡이면서요. 그러면서도 남들이 들을까봐 두리번거리는 모습까지 처음 보는 동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뭐야, 동서가 지금 뭐 하는 거지? 18억? 무슨 18억? 동서가 지금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저도 왜 그랬는지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동서의 계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재 소리를 들으며 똑똑하던 시동생이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그렇게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병실에 누워있는 거 하며 진중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가족과 상의 없이 집을 내놓고 모든 재산을 청산했다는 것까지 어느 하나 이상하긴 했으니까요. 그때 영양제 넣은 거 그것도 말이 안 됐어. 지금까지 시동생의 결혼 생활 2년 동안 동서를 보면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것도 없었는데 참았던 건 시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간 깨림칙하게 느껴졌던 이상행동들이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죠. 동서가 사랑하지도 않은 우리 시동생을 꿰어 결혼하고는 재산을 빼돌리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건강까지 일부러 해치게 했구나. 저는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을 나서는 동서의 뒤를 밟았습니다. 동서는 급하게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조심조심 뒤를 밟았죠. 그리고 어느 동네 한적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크기가 큰 카페가 아니라서 걸릴까봐 저는 그 옆에 마침 있던 아줌마 옷가게에서 모자와 외투까지 사서 입고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동서가 만난 사람은 중년의 여성. 힐끔힐끔 쳐다보니 동서의 친정엄마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상기된 모습을 보며 저 집안이 짜고 우리 시동생을 말아먹게 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다 됐어, 엄마. 그래, 이게 웬 복이니. 하늘이 도왔다 정말. 엄마, 집 내놓은 거 다시 걷어들여. 정말 다행이야. 시기도 딱 맞았고 좀만 늦었으면 엄마 아빠 평생 재산인 집까지 날릴 뻔했잖아. 그건 괜찮아. 우리 재산이 다 네 거지 뭐. 아빠는 뭘 하셔?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기뻐하시지 뭐. 믿겨지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 우서방은? 아직 몰라. 신이 거기까지 도와줄 줄은 모르지.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갑자기 생긴 거금에 두 손을 붙잡고 기뻐하는 모습이라니. 제 시동생은 저렇게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건 걱정도 안 하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그 대화를 보니 분노가 온몸에 치밀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들에게 가서 뺨이라도 때려주려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런데 돈이 생겨서 다행이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엄마. 아직 30대의 젊은 사람이 설마 잘못될 리 없어. 하늘이 도와서 사람들 평생의 소원이라는 로또라는 것도 됐는데 신은 네 편이야. 다 잘 될 거야. 제발 사업이고 뭐고 다 망해도 되니까 그 사람만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엄마, 그 사람 병 다 나을 수 있겠지? 세상에, 로또? 처음 보는 동서의 울음소리. 모든 게 내 귀로 들은 게 맞는 건지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더 듣다가 모든 게 저의 착각이고 오해고 망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한없이 부끄러웠고 그들이 자리를 뜰 때까지 고개를 쳐박고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저희 마감 시간이라서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저도 이만 나갈게요.
제가 변장까지 하고 동서의 뒤를 쫓아온 것을 들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고 겨우 두 사람이 나간 이후 카페를 나섰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당신답지 않게 너무 경솔했네. 나도 알아. 나도. 이 사실을 알면 안 그래도 힘든 민호네가 더 힘들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그냥 먼저 말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그래? 저는 남편의 조언대로 먼저 아는 척은 하지 않았습니다. 로또가 당첨된 걸 제가 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런 오해까지 했다는 것을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동서가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어딘가 해숙해 보이는 동서.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 서방님은 좀 괜찮고? 무슨 일이야? 형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떤? 동서는 두툼한 돈봉투를 내 앞으로 쓱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제 빌려주신 5천만 원. 그리고 더 넣었어요. 무슨... 실은 제가 어제 형님 돈 받고 난 다음에 생전 처음 한 로또 복권을 확인했는데 1등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은행 가서 당첨금 찾아오는 길이에요. 민호 씨 병 좀 낫고 하면 더 이체해드릴게요. 아, 정말 그랬구나. 그런데 동서, 정말 다행인데 나 이 돈 못 받아. 평생 힘들게 식당에서 모은 전 재산이신데요.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그리고 우리 그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거 제대로 보답도 못했고 치료 후에 남은 돈 더 드릴게요. 아니 저기 동서, 사실은 내가 동서를 많이 오해했어. 네? 저는 동서에게 어제 본 저의 일련의 오해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웠지만 키워주신 은혜를 지금이라도 갚겠다며 돈을 찾아온 동서를 보니 저는 더 부끄러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시동생은 아파 누워있고 상실감이 큰 동서 앞에서 제 체면만 생각할 일이 아니었죠. 완전히 오해하신 거네요. 동서.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미안해 정말. 아니에요 형님. 얘기 들어보니 형님 입장에선 하나같이 이상하고 의심스러울 만도 했어요. 저라도 전화통화 내용만 들었으면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야. 내가 동서를 마음속 깊이 내 가족으로 믿지 못했던 건 아닌가. 나도 반성 많이 했어. 미안해. 정말 안 그래도 힘든데. 돌이켜보니 이목버린 형님에게 참 살갑게 동서노릇 못했던 게 맞아요. 외동딸이 귀하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저 잘난 맛에만 살았던 것도 맞고요. 부모님도 형제가 없어서 이모도 고모도 없었기 때문에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님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 그랬구나.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저같이 나름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런데 웬걸? 아주 어릴 때 부모를 사고로 잃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형님과 형수님 밑에서 어렵게 자라 자수성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랐죠.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구나 싶어서 멀리할까도 싶었는데 그 사람은 저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제가 노력해도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은. 뭔지 아세요? 뭔데?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요. 애초에 절망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처럼 구김없이 내게 다가오는 그를 보고 가까이 있으면 저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보다 훨씬 행복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저는 제가 행복한지 잘 몰랐거든요. 아,
저한테 그런 사람이에요. 무뚝뚝하고 저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인 저를 품어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더 좋은 사람인 걸 자신은 잘한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형님, 저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18억이고 뭐고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그런 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동서. 저는 마주잡은 손에 떨어지는 뜨거운 동서의 눈물에 지금껏 동서에게 쌓인 나의 오해들이 다 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었구나. 이후 어떻게 됐냐고요? 신은 결국 우리의 편이 되었습니다. 신은 가족을 버리게 하지 않는다는 제 남편의 말처럼. 시동생은 씻은 듯이 병이 나았고 회복 중에 있고요. 동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시동생을 보살피며 시동생이 하던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중이에요. 전과 달리 저희 동서지간은 친자매처럼 가까워졌어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정도고요. 이제야 진정한 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동서에게 사연글을 쓴다고 말해놨는데 동서가 이 글을 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서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동서,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자. 그리고 동서, 정말 많이 아껴. 앞으로 더 서로 의지하고 잘 지내자. 사랑해 동서. 좀 이따 봐.